이게 사랑이야 아니면 계약이야? 나는 같이 살자고 했지 나누어 가지자고 한 적 없어. 민철아, 나 여기서 끝낼게. 한책임. 자, 이게 정식 발령장이야. 두 손으로 받아. 올 한 해 자네가 이끈 보안 솔루션 프로젝트. 회사 위로 다 올라갔어. 연봉은 상여 포함해서 약 1억 4천. 책임 연구원이라는 직함이 무겁지만 자네라면 거뜬해. 회의실 천장의 형광등이 길쭉한 회의용 탁자 위로 차갑게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본부장 장재호 부장님께서 짙은 남색 벨벳 폴더 한 권을 테이블 너머로 천천히 밀어주셨습니다. 나무 무늬 시트지 위로 폴더가 미끄러지며 가벼운 마찰음이 났습니다. 공기가 2초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흰 연구복을 입은 동료 38분이 일제히 박수를 치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 사면 벽에 부딪히며 약간 어수선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그 폴더를 건네받았습니다. 폴더 가장자리의 벨벳 소재가 손끝에 가슬하게 닿았습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고개를 숙여 발령장 우측 하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새빨간 회사 직인이 종이 결 사이로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책임 연구원 한지훈. 직함 옆에 적힌 제 이름 석자가 평소보다 조금 더 굵직해 보였습니다. 저는 7년 전 이 회사의 말단 연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매일 보안 패치 로그를 분석하고 모의 침투 테스트의 자잘한 변수를 정리하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시작해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이끄는 팀장을 거치고 마침내 오늘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오늘 밤 어떤 식당에서 축하 자리를 가질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동거 중인 남자친구 오민철 씨가 매달 자동이체 결제일 즈음 카드 명세서를 펼쳐들고 한숨을 길게 내쉬는 모습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겠구나. 그 한 가지가 가장 먼저 제 가슴 안쪽에 안도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폴더를 활짝 펼쳐두고 스마트폰을 꺼내 1억 4천이라는 숫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가 한 번 났습니다. 메신저 앱을 열어 화면 가장 위에 고정해둔 오민철 씨와의 대화방을 터치했습니다. 키패드가 화면 아래에서 솟아 올라왔습니다. 여보, 발령 받았어. 연봉도 확정됐어. 저는 그렇게 한 줄을 적어놓고 깜빡이는 커서를 2초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손가락을 백스페이스 키 위로 올려 한 글자씩 천천히 지워갔습니다. 다시 세 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좋은 일 있어요. 그 문장도 2번을 읽어본 뒤 다시 지웠습니다. 결국 저는 메신저 창을 닫고 핸드폰의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어둡게 한 뒤 책상 위에 엎어두었습니다. 이런 소식은 메신저 글자보다 얼굴을 보고 직접 건네는 편이 훨씬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오후 6시 정각, 저는 카드 단말기에 출입증을 찍고 회사 건물을 나섰습니다. 선릉역 4번 출구로 내려가는 계단의 끝자락에서 가을 저녁의 첫바람이 발목을 한번 휘감고 지나갔습니다. 지하철 2호선의 합정 방면 객차는 평소보다
유난히 붐볐습니다. 환승 구간에서 백팩을 맨 분께 어깨를 2번이나 부딪혔지만 평소처럼 눈썹을 찌푸리지는 않았습니다. 홍대 입구역 9번 출구를 빠져나온 저는 한 블록을 돌아 골목 모퉁이의 작은 차 전문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쪽 2번째 칸에 놓여 있는 매화차 한 통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자그마치 7만 원짜리 매화차였습니다. 오민철 씨와 제가 둘만의 작은 기념일이 있을 때마다 약속처럼 사오던 차였습니다. 그가 회계법인 대리로 승진한 날, 제가 학회 우수 논문상을 받은 날, 그리고 우리가 합정동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에도 우리 둘은 늘 그 매화차의 향을 함께 우려 마셨습니다. 점원께서 노란 종이 봉투에 매화차 통을 곱게 담아 건네주셨습니다. 봉투 밑바닥이 제법 묵직하게 손에 걸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슴 앞으로 살짝 끌어안고 거리를 따라 합정동 오피스텔로 걸어갔습니다. 10월의 저녁 공기는 건조하면서도 서늘했습니다. 공동 현관의 도어록에 6자리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하는 인식음이 울리고 묵직한 방화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신발을 벗고 실내용 슬리퍼로 갈아 신은 저는 거실 안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거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식탁 위 펜던트 조명만이 동그란 노란빛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오민철 씨는 식탁의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퇴근 후 입고 있던 헐렁한 실내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외출할 때 입었던 회색 셔츠 그대로였고 단추는 쇄골 바로 아래까지 단정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두 손은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고 그 앞에는 인쇄된 A사 용지 2장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검정 똑딱이 볼펜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좋은 일을 앞에 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부하 직원의 연말 인사 면담을 앞둔 인사팀장의 얼굴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가 저를 향해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앉아. 미리 상의할 게 좀 있어. 저는 종이봉투를 든 채 식탁 쪽으로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목 근처에서 실내용 슬리퍼의 부드러운 솜이 마룻바닥에 닿으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작은 소리조차 거실의 정적 때문에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식탁의 펜던트 조명 아래에서 오민철 씨의 얼굴 반이 노란빛에 나머지 반이 옅은 그림자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매화차가 든 종이봉투를 식탁 한쪽 모서리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통과 통 사이에 들어있던 완충 종이가 봉투 안에서 미세하게 부스럭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식탁 위에 A사 2장에 시선을 던졌습니다. 종이는 마치 누군가가 자를 대고 정렬해 둔 것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검정 똑딱이 볼펜의 끝부분이 종이의 우측 하단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민철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일단 한번 천천히 읽어봐. 결혼 전에 둘 다 깔끔하게 정리해 두는 게 결국엔 우리 둘 다를 위한 일이야. 저는 그의 목소리에 어떠한 감정도 묻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제야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결혼식 일정을 함께 짜는 동거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분기정산 보고서를 함께 검토하는 회계법인 대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를 빼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첫 장 위쪽에 인쇄된 굵은 글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혼인 후 재무 독립 합의서. 7글자가 형광등 아래에서 평소의 글자보다 더 진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저는 침을 한번 천천히 삼킨 뒤 첫 번째 조항부터 한 줄씩 손끝으로 짚어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1조. 양측의 모든 수입은 각자 단독으로 관리하며 상대방은 일체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부부 공동의 형태로 자산을 형성하지 아니하며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단독 자산으로 취급한다. 제7조. 공동생활비, 곧 월세, 관리비, 공과금, 식료품비는 매월 1:1 비율로 엄격하게 분담한다. 제9조. 어느 일방에게 이상의 기여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자발적 호의로 보며 추후 재산권 청구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일방도 혼인 관계를 이유로 상대방의 재산권 또는 미래 수익권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저는 첫 장을 다 읽고 둘째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둘째 장의 가장 아래 우측 칸에는 오민철 씨가 이미 단정한 글씨체로 자신의 이름 석 자를 친필로 적어두셨습니다. 그 옆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칸 위에 검정 똑딱이 볼펜의 잉크 끝이 정확히 멈추어 있었습니다. 제 자리였습니다. 저는 둘째 장을 첫째 장 위에 다시 올려두고 두 손을 무릎 위로 가지런히 내렸습니다. 펜던트 조명 아래에서 합의서의 흰 종이 면이 눈이 부실 정도로 환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4년이 짧은 슬라이드 쇼처럼 한 장씩 넘어갔습니다. 7년의 직장 생활 동안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합정동 오피스텔의 월세, 관리비, 도시가스비, 인터넷 통신비, 그리고 명절마다 오민철 씨 본가에 사보냈던 한우 선물 세트와 시어머님 환갑 모임 식사 비용까지. 저는 그 모든 항목을 별도의 양장 수첩에 날짜와 금액 단위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단지 가계부를 적는 습관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식탁 위에 놓인 두 장의 종이를 보고 나서야 그 수첩의 진짜 용도가 무엇이었는지가 한순간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민철 씨의 표정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한 줄기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합리적인 어른의 자세로 한 단계 성숙한 합의를 제안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 위로 저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식탁 모서리의 종이봉투를 다시 한번 손끝으로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7만 원짜리 매화차의 묵직함이 손끝에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오민철 씨가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 전 작은 기념일마다 약속처럼 사오던 그 차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식탁 위에서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봉투의 손잡이 부분을 오른손으로 단단히 쥔 채 의자에 앉은 자세 그대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발음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민철아, 그러면 결혼 안 할게. 펜던트 조명의 둥근 빛 안쪽에서 오민철 씨의 얼굴이 처음으로 단단한 자세를 잃었습니다. 오민철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두 손이 식탁 위에서 살며시 풀렸다가 다시 깍지를 끼는 모양으로 옮겨갔습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빠르게 계산하고 있는 사람의 손짓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본부장님께서 발령장을 건네주시던 그 손과 정반대의 손짓이었습니다. 지훈아, 너 지금 농담이지? 그가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저는 그의 질문에 직접 답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의 합의서를 손가락 끝으로 살며시 짚었습니다. 그 종이는 여전히 이전과 같은 위치에 정확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철아, 이 종이 한 장 만드시는데 며칠이 걸리셨어요? 저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살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회계법인 동기들 자료도 좀 받고 변호사 친구 검토도 거치고 했어. 저는 짧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회사에서 보안 솔루션 최종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야근 중에 그가 보내주신 짧은 메시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지훈아, 오늘도 늦어. 같이 야근하는 우리 둘 파이팅. 저는 그 문장을 보고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의 정체가 오늘 비로소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일주일간 야근의 시간을 함께 견뎌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주일은 저의 미래 수익을 자신의 자산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합의서를 다듬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야근은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었고, 그분의 야근은 저와의 관계의 가장자리를 단단하게 잘라내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매화차 봉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 쪽으로 걸음을 옮겨 옷장 위 칸에서 미리 챙겨두었던 작은 캐리어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출장용 옷가지 몇 벌이 이미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의 가장 안쪽에서 검정 양장 수첩 한 권도 함께 꺼내었습니다. 결혼 전 친정 어머니께서 표고버섯 한 봉지와 함께 보내주셨던 수첩이었습니다. 살림하는 사람은 수첩 하나는 꼭 있어야 한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던 그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다시 나왔습니다. 오민철 씨는 식탁의 상석에서 자리를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캐리어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지훈아, 너 진짜 어디 가게? 이 시간에 어디로 가? 저는 현관 입구에서 슬리퍼를 단정한 단화로 바꾸어 신었습니다. 민철아, 이 매화차는 식탁 위에 두고 갈게요. 저 없이 한번 우려 드셔보세요. 두 번째 우려부터는 향이 옅어지지만 첫 잔의 향만큼은 분명히 진할 거예요. 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캐리어의 손잡이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도어록의 잠금음이 등 뒤에서 단정하게 울렸습니다. 합정동 오피스텔의 복도에는 저녁의 황색 조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캐리어의 작은 바퀴가 대리석 복도 위로 또르르 굴러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평소의 퇴근길보다 한층 또렷해 보였습니다. 피곤한 기색은 분명히 있었지만 흔들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핸드폰을 꺼내어 임소라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 전에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소라야, 나야. 오늘 자기 전에 잠깐 너희 집 손님방에 신세 좀 져도 될까?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한번 흘렀고 이내 단단한 한마디가 돌아왔습니다.
지훈아, 당연히 와. 너 캐리어 2개도 들어가는 손님방이야.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오피스텔 건물 1층의 자동 유리문이 열리며 10월의 저녁 공기가 제 얼굴을 한번 휘감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합정동 오피스텔 건물의 노란 창들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식탁 위에 매화차 1통과 합의서 2장을 그대로 두고 나온 그 집은 이제 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쪽에서 양장 수첩을 한번 손끝으로 만져보았습니다. 4년의 동거 동안 제가 그 집을 위해 지출한 모든 항목이 그 안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수첩을 다른 자리에서 펼쳐볼 시간이었습니다. 임소라 변호사의 집은 강남구 도곡동의 한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 전체가 책장이었고 다른 쪽 벽면에는 그녀가 사법연수원을 마치던 해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사다 모은 작은 기념품들이 줄지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방은 거실 안쪽으로 좁은 복도를 따라 들어가야 나오는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1인용 침대 하나가 놓인 단정한 방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임소라는 거실의 큰 식탁 위에 따뜻한 보리차를 2잔 올려두고 저를 앉히셨습니다. 그녀는 저의 캐리어를 한번 슬쩍 보시더니 별 말씀 없이 저의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그 시절부터 늘 한 박자 늦게 입을 열고 한 번 입을 열면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쪽에서 양장 수첩 1권을 꺼내어 식탁 위에 단정하게 올려두었습니다. 임소라가 그 수첩을 손끝으로 한번 가만히 짚어보더니 천천히 표지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결혼 전부터 제가 적어둔 합정동 오피스텔의 월세 내역이 첫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넘기셨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그녀의 손끝이 점점 단단해지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지훈아, 너 이 수첩 진짜 4년치를 한 줄도 빠짐없이 다 적어뒀구나.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매달의 가계부 정도라고 생각해 왔을 뿐이었습니다. 임소라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신 뒤 보리차 잔을 양손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지훈아, 결론부터 말할게. 너희 둘은 법적으로는 동거관계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부부재산 분할 절차의 대상은 아니야. 그 대신 너에게는 이 수첩이라는 무기가 있어. 4년간 너의 자금이 합정동 오피스텔에 단독으로 기여한 비율, 그리고 너의 자금이 상대방의 가족 행사에 일방적으로 흘러들어간 비율, 이 2가지를 정리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명확한 근거가 돼. 임소라의 목소리는 제법 느리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잠시 보리차를 한 모금 천천히 넘겼습니다. 소라야, 나는 지금 그 사람한테서 돈을 받아내겠다는 마음으로 이 수첩을 들고 온 게 아니야. 다만 내가 지난 4년간 부담했던 모든 항목을 한 번은 공식적인 자리에 내놓아 두고 싶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 그 식탁 앞에서 자기가 무엇을 두고 일주일을 다듬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해주고 싶었어. 임소라는 짧게 한번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 갈 수도 있어.
다만 너희 둘 사이에는 분명한 마침표가 한 번 찍혀야 해. 그 마침표를 내가 도와줄게. 내일 아침 우리 사무실 회의실로 와. 너의 캐리어 2개를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캐비닛도 거기 있어. 그 밤 저는 임소라의 손님방 침대에 누워 한참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천장에 매끈한 흰 페인트면 위로 가로등 불빛이 비스듬한 줄무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 합정동 오피스텔의 천장에는 조명이 늘 2단계로 켜져 있었습니다. 노란 메인 조명과 푸른빛이 옅게 도는 보조 조명이었습니다. 오민철 씨는 늘 푸른빛 보조 조명을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좋아하신다는 이유로 한 번도 그 보조 조명을 따로 끄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푸른빛이 한 점도 섞이지 않은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천장은 그저 흰색이었고 그 위에 비치는 가로등 불빛은 따뜻한 노란빛이었습니다. 저는 2 손을 가슴 위에 가지런히 얹어두고 호흡을 길게 한번 내쉬었습니다. 4년간 제가 매일 같이 호흡 한가운데에서 미세하게 참아왔던 어떤 무게가 그 한 번의 호흡에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임소라의 사무실 회의실 한쪽에 캐리어 2개를 가지런히 세워두었습니다. 회의실의 큰 창 너머로 도곡동 일대의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임소라는 노트북 화면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양식 파일을 띄워놓고 저를 마주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파일을 함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한참 동안 보리차 잔을 사이에 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이상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임소라의 사무실 회의실 한쪽 책상을 임시 작업 공간으로 빌려 출근과 퇴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잠시 사정이 있어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다는 정도로만 짧게 알려두었습니다. 본부장 장재호 부장님께서는 어떠한 추가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한마디만 건네주셨습니다. 한 책임,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사가 조용히 등을 지켜주겠네. 오민철 씨로부터는 첫 사흘간 약 40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였습니다.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메시지는 한 번씩 읽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메시지의 톤은 처음에는 화를 누르신 듯한 차분함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차분함이 옅어지고 사정의 톤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무렵에는 합리적 어른의 말투가 거의 사라지고 좀처럼 떠올리기 어려운 다른 종류의 호소가 가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2주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임소라의 사무실 1층 로비 쪽 안내 데스크에서 짧은 산의 메신저가 회의실로 올라왔습니다. 손님 한 분께서 한지훈 책임 연구원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사전 예약 명단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안내해 드릴까요? 저는 잠시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임소라가 노트북 화면에서 시선을 떼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올라오시는지 물어봐 주세요. 저는 마침내 짧게 답을 드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메신저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강북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임소라가 짧게 한번 웃으셨습니다. 지윤아, 그분 어머님이시구나. 저는 가만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단둘이 만나지 않는 편이 좋겠어. 1층 로비 한쪽 응접 소파로 내려가자. 5분 뒤 저는 1층 로비의 응접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소라는 2걸음 떨어진 자리에 변호사로서의 자세로 함께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입구 자동문이 열리고 검정 코트를 단정히 차려입으신 오민철 씨의 어머님께서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한 손에는 비닐 포장된 김밥 2줄이 든 작은 종이 가방이, 다른 한 손에는 보온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윤아, 우리 지윤아. 어머님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2 손을 내미시며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 2 손에는 한겨울도 아닌데 작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철이가 진짜 너무 합리적이라 그래. 그 합의서라는 게 그게 그렇게 사람을 다치게 하는 종이인 줄 그 애가 진짜 몰랐어. 한 번만 자리 만들어줘. 응. 분식집에서 오늘 새벽에 직접 마른 김밥이야. 따뜻하게 먹게 해주려고 보온병에 우엉 김밥을 따로 담아왔어. 저는 어머님의 2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린 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추운 날씨에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김밥과 보온병은 받아들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머님께서 가게에서 따뜻하게 다른 손님께 내어주실 음식들이지 저의 자리로 옮겨와야 할 음식들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표정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방 안쪽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회색 톤의 단정한 명함이었습니다. 가운데 단정한 글씨로 임소라 변호사라는 이름이, 그 아래에 사무실 주소와 유선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 한 장을 어머님 앞 응접 테이블 위에 살며시 올려두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저와 관련된 모든 말씀은 이 번호로 전해주시면 됩니다. 오민철 씨께서 식탁에 올려두신 2 장의 종이는 이제 법적인 문서가 되어 이 사무실 안쪽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종이의 의미를 다른 종류의 말씀으로 다시 풀어드릴 분은 제가 아닙니다. 임소라 변호사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한참 동안 명함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검정 코트 자락이 응접 소파 끝자락에 살짝 닿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어머님께서는 떨리던 2 손을 천천히 무릎 위로 거두어 가지런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명함을 곱게 집어 코트 안쪽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김밥이 든 종이 가방과 보온병은 응접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신 채 출입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자동문이 닫히고 어머님의 뒷모습이 거리 인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임소라가 저의 어깨를 한번 가만히 두드려 주셨습니다. 지윤아, 잘했어. 너의 자리는 여기야. 저는 응접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밥과 보온병은 사무실 한쪽 직원 휴게실로 옮겨 다 함께 따뜻하게 나누어 드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회의실로 다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의 거울 안에서 제 어깨가 평소보다 한층 더 단정하게 펴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께서 응접 소파에 김밥과 보온병을 두고 가신 그 주말, 충청북도 보은의 친정 어머니 윤은경 여사로부터 작은 택배 하나가 임소라의 사무실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누런 종이 박스의 모서리 한 곳에 어머니 특유의 단정한 글씨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암. 박스를 들었을 때
손목에 묵직한 무게가 한 번 걸렸습니다. 저는 박스를 회의실 한쪽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위로 테이프를 천천히 갈라냈습니다. 박스 안쪽에는 마른 표고버섯이 가득 담긴 갈색 종이봉투 하나, 그리고 그 위에 정성스럽게 접힌 손편지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표고버섯의 향이 박스 입구로 슬며시 올라왔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직접 따 말리시던 그 익숙한 향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책상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시골 농협마트의 메모지였고 가장자리에 옅은 농기구, 광고, 도안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단정한 글씨체가 종이의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또렷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윤아 어미다다. 너 합정동 집을 떠났다는 소식은 임소라 변호사한테 따로 들었다. 너 변호사 친구분 손님방에서 잘 지낸다는 소식까지 전해 들었으니 어미는 마음이 한결 놓였다. 다만 한 가지 적어 보낸다. 시골에서 키운 표고는 2번 우려도 깊은 맛이 난다. 첫 번째 우림에는 향이 진하게 올라오고 2번째 우림에는 단맛이 천천히 풀려나온다. 너도 지금은 첫 번째 우림이 끝난 시간일 뿐이다. 2번째 우림을 천천히 기다려 보아라. 단맛은 분명히 풀려나오게 되어 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고 저는 가만히 손가락 끝으로 종이의 가장자리를 한번 쓸어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 번도 큰 목소리로 사람을 위로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내미시는 한마디는 늘 한 번에 사람의 가슴 안쪽 가장 깊은 자리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종이봉투에서 마른 표고버섯 2알을 꺼내어 회의실의 정수기 옆에 놓인 작은 머그잔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부었습니다. 표고가 뜨거운 물 안에서 천천히 부풀어 오르며 갈색의 깊은 빛이 머그잔 안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임소라가 회의실 문틈으로 들어오시며 짧게 한번 웃으셨습니다. 지윤아, 너희 어머님 진짜 어른이시다. 저는 머그잔의 손잡이를 2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얼굴을 한번 부드럽게 휘감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임소라의 손님방 침대에 누워 저는 처음으로 짧은 시간 동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가 제 가슴 안쪽 어딘가에 단단한 매듭을 살며시 풀어주었지만 그 매듭은 무너지는 매듭이 아니라 새로 묶어두기 위해 잠시 풀어둔 매듭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반, 저는 알람보다 한 발 먼저 눈을 떴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회사의 보안 솔루션 차기 버전 설계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화면 위에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끝의 속도가 지난 4년간의 어떤 새벽보다도 한층 가벼웠습니다. 표고버섯 2알이 우려진 머그잔이 책상 옆에 김을 천천히 올리며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림에서 진한 향이 풀려나온 그 머그잔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한 채 속으로 한 줄을 새겼습니다. 어머니, 2번째 우림은 제가 단단히 기다리겠습니다. 오민철 씨의 소식은 그 후 직접적인 전화나 메시지가 아닌 회계법인 동기들 사이에서 임소라의 귀에 흘러들어오는 형태로만 전해졌습니다. 임소라는 한 달에 2번씩 짧은 메모 형식으로 그 소식을 저에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한 줄씩 받아들고
짧게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 다시 회의실에 노트북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메모는 합정동 오피스텔의 월세 미납 통지였습니다. 그가 단독으로 부담하시기 시작한 월세는 2달째에 한 번 밀렸고 3달째에 임대인의 정식 통지가 발송되었습니다. 합의서 제7조의 1대1 분담 원칙은 결국 그분 한 분의 어깨로 모두 옮겨가게 된 셈이었습니다. 두 번째 메모는 그분의 거처 변경 소식이었습니다. 그분은 결국 합정동 오피스텔의 임대 계약을 해지하시고 신촌의 한 변두리 고시원 형태의 단기 임대 방으로 옮기셨습니다. 좁은 1인용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하나가 놓이는 구조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받아들었을 때 한순간도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만 식탁 위 2장의 종이를 일주일간 다듬으시던 그분의 일주일이 결국 한 분의 좁은 방으로 정확히 환산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 메모는 회사의 인사 동향 소식이었습니다. 오민철 씨가 회계법인 내부에서 진행 중이던 승진평가에서 한번 미끄러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합정동 오피스텔 임대 분쟁 과정에서 본인이 작성하신 합의서 초안의 사본이 회사 내부의 우연한 경로로 흘러들어가게 된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짧은 부언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합리도 일정한 선을 넘으면 결국 본인의 평판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그분 본인이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좁은 방을 한 번도 직접 본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임소라의 메모 위에서 그 방의 그림이 머릿속에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얇은 합판 벽 너머로 옆방의 기침 소리가 그대로 건너오는 방. 작은 책상 위에 놓인 즉석 식품의 인공 향료 냄새가 좁은 공간 안쪽에서 길게 머물러 있는 방. 한쪽 구석에 그분이 합정동 시절부터 가지고 다니시던 회색 패딩 점퍼가 옷걸이 한 개에 걸려 있는 방. 어느 평일 저녁의 메모에는 짧은 한 줄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오민철 씨가 회사 휴게실에서 회사 동기에게 잠시 한마디를 건네셨다고 합니다. 합정동 오피스텔 시절의 그 매화차 향이 가끔 코끝에 떠오른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소라는 그 메모의 끝에 한 줄을 덧붙여 두셨습니다. 지우나 그분 본인의 식탁 위에 놓고 가신 매화차 한 통의 무게가 결국 그분의 코끝에 영원히 머무르게 된 것 같다. 저는 메모를 한번 가만히 읽고 임소라의 사무실 회의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가을 저녁의 도곡동 거리에는 단풍이 절반쯤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어느 좁은 방에서 그분이 회색 패딩의 단추를 잠그고 계실 모습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더 이상 저의 마음 안쪽에 어떠한 그림자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4년간 식탁의 상석에 앉아 계시던 그분의 자리는 식탁 위 2장의 종이와 함께 이미 단단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2년 동안 저의 일상은 대단히 단조로웠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임소라의 사무실 손님방에서 1시간 정도 회사의 차기 버전 보안 솔루션 설계서를 점검하고 7시 반에 첫 지하철 객차로 선릉역 4번 출구까지 올라가 회사 1층의 카페에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받아들고 책임 연구원 자리로 출근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입사 8년 차에 2건의 보안 알고리즘 특허를 출원했고 그 2건이 모두 회사 명의로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그 2건의 특허 인센티브는 합산하여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거기에 매 분기 누적된 책임 연구원 프로젝트 보너스, 그리고 결혼 자금 명목으로 따로 묶어두었던 저의 예금이 더해졌습니다. 결혼 자금이라 적어두었던 그 통장의 표지를 어느 날 저녁 저는 양면 테이프로 단정하게 떼어내었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 적은 단어는 단 2글자였습니다. 내 집. 2년차 가을의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임소라와 함께 분당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았습니다. 단지 안쪽의 동과 동 사이에는 어른 키만한 단풍나무가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져 있었습니다. 잎이 절반쯤 붉게 물든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한 동의 12층에 위치한 방 3개짜리 매물을 함께 보았습니다. 거실 창 너머로 멀리 정자천이 옅게 보였고 작은 방 한 칸은 창가 자리가 책상 자리로 정확히 어울리는 구조였습니다. 매도인과의 협상은 임소라가 단정한 톤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아 한 번씩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역할만 맡았습니다. 협상이 마무리된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조건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매매 대금은 전액 일시불 현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대출은 1원도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매도인께서는 잠시 놀란 기색을 보이셨지만 이내 단정하게 한번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2주일 뒤의 화요일, 저는 분당구청 부동산 등기 창구 앞에 단정한 검정 원피스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매매 계약서와 본인 신분증, 그리고 필요한 인감 도장이 든 작은 가죽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창구의 담당자께서 서류 한 장 한 장을 차분하게 확인해 주신 뒤 등기 이전 신청 접수증 한 장을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접수증을 받아든 제 손끝에는 어떠한 떨림도 없었습니다. 등기 이전 수속이 모두 완료되기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새 발급이 마무리된 그날, 저는 오후 반차를 내고 다시 분당구청을 찾았습니다. 등기과 창구에서 빳빳한 새 부동산 등기부등본 한 통을 발급받아 투명한 클리어 파일 안쪽에 정중하게 끼워 넣었습니다. 구청 정문을 천천히 걸어 나오는 동안 저는 정문 앞 광장의 가로수들을 한번 길게 바라보았습니다. 단풍이 절반쯤 물든 가지들 사이로 가을 햇살이 길게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광장 한쪽에 놓인 나무 의자에 다가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의자의 나무결이 아침의 서늘함을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클리어 파일에서 등기부등본을 조심스럽게 빼내었습니다. 종이가 햇살 아래에서 한번 환하게 빛났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위의 표를 따라 천천히 아래로 미끄러지다가 소유권자 란에 멈춰 섰습니다. 그 넓고 단정한 칸 안에는 어떠한 비율 분할도, 어떠한 지분 설명도, 어떠한 첨가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세 글자만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한지윤. 저는 그 세 글자를 손끝으로 한번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저는 클리어 파일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즐겨찾기의 첫 번째 자리에 늘 고정해 두었던 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친정 어머니 윤은경 여사.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엄마. 저는 멀리 보이는 가로수들의 꼭대기를 한번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나 집 샀어. 방금 등기 서류 다 끝났어. 전화선 너머에서 어머니께서는 잠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멀리서 부엌 싱크대에서 물이 한번 졸졸 흐르는 배경음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로 찬물을 받으시는 소리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올려서 엄마. 엄지손가락이 종이의 가장자리를 가볍게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내 이름 한 사람만 100% 내 집이야. 수화기 너머는 다시 몇 초간 고요했습니다. 이윽고 어머니 특유의 충청도 억양이 옅게 섞인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지훈아 욕봤다. 그 짧은 한마디 위에 어머니께서 지난 2년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으셨던 모든 마음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합정동 식탁 위에 두고 온 매화차 한 통의 무게도 임소라의 손님방 침대에서 흰 천장을 올려다보던 첫밤의 호흡도 표고버섯 두 알을 머그잔 안쪽에서 천천히 우려내며 키보드를 두드리던 새벽 5시 반의 시간도 그 한마디 안쪽에 모두 단정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시울은 단 한치도 붉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키우신 표고가 2번 우려도 깊은 맛이 난다는 그 말씀, 제가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 짧게 전해드리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짧게 한번 웃으시고 새로 우린 차의 향이 좋다는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방 안쪽에 단정하게 넣고 등기부등본을 다시 클리어 파일 안쪽에 곱게 끼워 넣었습니다. 분당구청 광장의 새파란 하늘을 한번 길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초가을의 바람이 광장을 가로질러 불어와 제 두 뺨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는 더 이상 합정동 오피스텔의 지하 주차장에서 늘 옅게 올라오던 매연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연구실 안쪽에 1년 내내 옅게 배어있던 소독약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 공기는 아주 맑고 투명했으며 기분 좋게 달콤하고 서늘한 기운을 정확히 한 가지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2년의 시간을 단정하게 저축해 마침내 손에 받아든 한 평 한 평의 향이었습니다. 저는 광장의 나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클리어 파일을 한쪽 팔 안쪽에 단단히 안고 분당구청의 정문에서부터 신축 단지까지 이어지는 가로수 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 양쪽으로 단풍이 천천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의 끝자락에서 새 아파트 단지의 정문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문의 표지 아래에 짧게 한마디를 속으로 새겼습니다. 한지훈의 자리. 누가 무어라 하더라도. 새해가 더 지났습니다. 새 집의 거실 한쪽 벽에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표고버섯의 첫 봉투가 단정한 액자 안쪽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부터는 매년 가을에 한 번씩 새로 도착하였고 저는 그 봉투들을 식탁 한쪽 작은 함 안쪽에 가지런히 모아두었습니다. 회사의 보안 솔루션은 그 사이 2번의 큰 버전 갱신을 거쳤고 2번 모두 저의 책임 연구로 완료되었습니다. 입사 이래로 처음으로 회사가 정한 한 해의 우수 연구원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상해 부상으로 회사로부터 차량 한 대를 인도받았습니다. 단정한 회색의 중형 세단이었습니다. 운전대를 두 손으로 처음 잡던 날, 저는 어머니께 짧은 영상 통화를 한 통 걸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운전대 너머의 도로를 한번 길게 보시고는 그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우리 지훈이 잘 운전해라. 차는 천천히 모는 사람이 가장 멀리 간다. 어느 가을 토요일 오후 저는 새로 받은 차를 직접 몰고 홍대 인근의 한 호텔 컨퍼런스 룸에서 열리는 업계 보안 세미나에 참석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도산대로에서 양화로 방향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자동차 보닛 위로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차가 합정동의 익숙한 구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옛날에 매일 같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던 그 오피스텔의 골목과 7만 원짜리 매화차를 사들고 가벼운 걸음으로 걸어 내려오던 그 거리가 차창 너머로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두 손으로 단정하게 쥐고 시선을 정면 앞에 고정하였습니다. 옛거리는 옛거리였고 지금의 길은 지금의 길이었습니다. 옛 합정동 오피스텔이 있던 골목과 큰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 앞쪽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았고 차는 횡단보도의 정지선 앞에 매끄럽게 멈춰 섰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제가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자주 흥얼거리시던 옛 유행가의 전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주의 멜로디를 따라 작게 한번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무료하게 시선을 옆으로 돌려 운전대 너머로 길가 인도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길 모퉁이의 작은 편의점 앞에는 색이 바랜 파라솔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파라솔 아래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패딩 점퍼를 입은 한 남자의 윤곽이었습니다. 그 패딩은 합정동 시절 오민철 씨가 자주 입으시던 바로 그 점퍼였습니다. 원래라면 그분의 어깨와 가슴에 딱 맞았을 그 점퍼는 지금은 헐렁하게 그분의 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점퍼의 밑단에는 자잘한 보풀이 잔뜩 일어나 있었고 한쪽 어깨선의 솔기가 미세하게 풀려 흰 실한 가닥이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하얀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지 안쪽에는 삼각김밥 2개와 가장 저렴한 생수 한 병의 실루엣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한 손에 작은 라이터를 쥐고 입에 문 담배에 불을 붙이려 안간힘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가을바람이 너무 거센 탓에 라이터의 작은 불꽃은 몇 번을 시도하셔도 좀처럼 담배 끝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한번 휘몰아칠 때마다 그분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다가 다시 펴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신호등이 2번 깜빡이더니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천천히 거두고 정면 앞을 향해 다시 두 눈을 두었습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밟았습니다. 엔진이 낮게 한번 으르렁거리며 차가 미끄러지듯 매끄럽게 그 교차로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실내 룸미러를 한번 슬쩍 훔쳐보았습니다. 거울 안쪽에서 회색 패딩의 그 그림자는 합정동 10월 인파 속으로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뒤따라오는 차들에 완전히 가려져 더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카오디오의 음량을 한 칸 올렸습니다.
옛 유행가의 후렴이 막 시작되는 참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는 한번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상대방을 비웃는 냉소도 아니었고 온갖 풍파를 겪고 난 뒤 사람 얼굴에 남는 씁쓸한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홀가분하고도 지극히 평범한 미소였습니다. 마치 서랍장 구석에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어진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을 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짓게 되는 그런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한때 저를 올가매고 있던 그 식탁 위의 2장의 종이는 저의 피땀, 어린 4년의 시간을 낱낱이 계산하려 들었던 그 합리의 종이는 이미 오래전에 저의 손으로 인해 단정한 마침표 안쪽으로 접혀 들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차 안에 옛 유행가가 가득 차오르는 가운데 저는 2 손으로 운전대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서울의 가을 오후 햇살을 정면으로 받으며 앞으로 시원하게 뻗어 있는 길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차를 몰아 나아갔습니다.